개념은 이렇습니다.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소유권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점에서 샀어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죠?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다만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뭐가 없어요? 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항상 무엇과 구별하셔야 돼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소유권과 항상 구별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 때 점유권을 낼 때는 우리가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꼬셔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무엇을 고려해서요? 소유권을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점유의 관여만하고 해가지고요. 넘겨보시면 점유 보조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에 관념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의의를 알 수 있는데 점유보조가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그럼 누구냐? 교재 의 한번 읽어볼게요. 가의입니다.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고요. 왜 얘네들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느냐? 얘네들은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내용은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는 말 속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점유보조자가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끝입니다. 교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간접 점유자죠. 개념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고요. 읽어보면 우측 하단에 가 개념입니다.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줄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 점유자 하면 누굴 떠올리시면 되냐면 임대인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임대인은 자신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살고 있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인정이 됩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내용은 반대예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 없습니다. 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자는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할 때 점유자다. 고의나 과시는 필요 없지만 직접 간접을 불문한다는 말을 언뜻 하고 지나갔어요. 간접 점유자도 뭡니까?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도 뭘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요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주택을요 을과 만나가지고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집에 살게 되는 사람 누구죠? 을이니까 을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데 요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더라도 뭐가요?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개 물건에 두 사람 모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예요? 충돌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을의 점유권이 더 셉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면 이거를 누구에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요? 을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했다면 이때 갑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번 교재 읽어봐야 되는데 넘기셔가지고 383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3에서 맨 위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있지. 제가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예외는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신데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무엇도요?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게 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왜요? 점유권은 상속으로 뭐가 돼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4번 점유의 종류해가지고 자주점유, 타주점유 나오는데 이거 정리할 건데 이 부분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여기서는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고요. 용어 정리 차원인데 보시면 점유라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임이, 세 번째, 평온함이,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일단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냐면 타주 점유고요. 선이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남의 물건이 뻔히 알았으면 뭐가 돼요? 악의가 되고요.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고요. 공연하다는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비한 점유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이겠죠. 여기서 점유가 총 10가지를 갖게 되는데 일단 요 네 가지 자주점유, 선의평온, 공연이 추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교재는 무엇부터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거나 교환이거나 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러면 빌린 거니까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됩니다. 요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점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으면 저의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자주겠죠. 왜요? 가지려고 훔친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냐 타주냐 문제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훔친 사람처럼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주.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뭘 가질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겠죠. 다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라도 자주점유지만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인 줄 알았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의여야지 왜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우리는 학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점유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 키포인트가 중요하고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38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경계를 침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샀으면 뭐예요? 자주. 몰랐다면 뭐가 돼요? 알면서 샀으면 뭐가 돼요? 타주. 몰랐다면 뭐가 돼요? 몰랐다면 자주. 알았다면 뭐죠?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요 좌측에 요 5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이고 교재를 꼭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측에 3번 민법의 추정 규정 해가지고요. 여기는 좀 잘 봐야 돼요. 점유자는 점유물을 선의로 평원공연하게 자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한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죠. 적어보면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어요.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요 토지를 뭐 하게 됐냐면 반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었다 하더라도 남의 땅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소송이 졌으면 남의 땅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악의로 바뀌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패소 판결 확정시로 봐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송에서 지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 뭐죠?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니까 두 가지가 다르니까 꼭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점유자는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계속 점유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요 양 시점만 이점하면 중간은 점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지금 요 추정 규정 부분을 좀 꼼꼼히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387페이지 하단해가지고 점유 효력해가지고 1. 점유의 추정적 효과는 설명드린 거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냐면 388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3,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8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3.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모할 게 있는데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 권리를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뽑아서 소유권 이렇게 좀 적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꼬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추정받는 거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제가 이 건물의 5층에서 강의하고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야, 이 빌딩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부동산은 누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받냐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해해가지고 중요한 게 나오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로 잘 안 내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꾸고. 요거는 뭐 한 거죠?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긴 하지만 실제로 점유권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게 또 복잡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줬을 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자가 임차인이면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점유자가 전세권자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점유자가 만약에 유치권이라면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의미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놓고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임대인 이렇게 대입시키게 되면 완전히 뭐가 돼요? 삼천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를 원하신다면 이런 예입니다. 제가 노숙자인데 추워서 얼어 뒤지겠어요.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빈집 같아서 미친 척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살다가 어떻게 쫓겨나게 됐다. 이게 뭐예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그죠? 정리해보면 일단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입니다. 과실이 발생했을 때 누구 것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건물인지 몰랐다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면 선이라면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냐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요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끝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차임이나 지료는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뭘 해줘요? 반환을 해주고 과실로 수취를 못했다면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됩니까?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가 되죠?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말은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라면 노숙자는 명백히 뭐죠? 악의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2달 살다가 쫓겨날 때는 뭘 줘야 돼요? 월세,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의 닭이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아침마다 달걀을 낳고 가요. 그 달걀 먹으면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옆집에다 악의 점유자니까. 그잖아요. 악이면 알았으면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놈의 닭이 저도 몰랐는데 제 닭장에 들어가서 제 닭장 안에다가 달걀을 낳고 갔어요. 그동안 1년 동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으니까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네. 두 번째, 점유 목적물이요 멸실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을 때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점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숙자인 제가 그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살고 있는데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점유자가 뭐 할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니죠. 다만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면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요.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악이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이이거나 자주면 뭐죠? 현존이익. 악이거나 타주면 뭐예요? 전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이이고 and 자주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병이 지나가다가 거지 같은 세상 하면서 방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뭐가 됐어요? 멸실이 됐어요. 그죠? 멸실. 근데 다행히 갑은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요. 보험금을 얼마를 받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게 됐는데 실제로 건물의 가치는 얼마냐면 실제 손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이랬을 때 갑 점유전 소유자에게 얼마를 줘야 될까요? 첫째, 줄 필요 없다. 둘째,
1억만 주면 된다. 셋째 1억 5천을 줘야 된다. 1번, 2번, 3번. 1번 뭐라고요? 줄 필요 없다. 2번 1억을 줘야 된다. 3번 1억 5천을 줘야 된다. 뭐가 답이죠? 몇 번이 답입니까? 3분의 1인데? 네, 몇 번이요? 3번이요? 몇 번입니까? 2번이요? 하나 나오네요. 1번. 1번이 답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잘 틀리시는데 이러한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점유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해요. 점유자의 뭐가 없으면요.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다면 점유자는 뭘 안 집니까? 책임을 안 집니다. 병이 뭐 했어요? 방화했죠. 갑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죠. 갑은 을에게 한 푼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을이 열받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지 갑이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책임져야죠. 1억을 줘야 돼? 1억 5천을 줘야 돼? 1억만 주면 되죠. 왜냐하면 선이 이고 자주면 뭐만요? 현존하는 이익만. 건물은 없어졌잖아요. 뭐만 남았죠? 보험금 1억만 남은 거잖아요. 뭐 하면 돼요? 1억만 주면 되고요. 악이거나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보험금 1억 원에다가 자기 돈 5천만 원 붙여서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끝입니다. 요번에 막 불났잖아요. 그죠? 불나가지고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지면 출제하는 사람도 뭐가 들어가요?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신경 쓰게 되니까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이죠. 비용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비라는 것이 있고 유익비라는 것이 있는데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서 보존비와 수리비를 말하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이익이 있는 비용에서 계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쳤어요. 그건 뭐죠? 필요비. 보일러를 고친 게 아니라 세핑으로 바꿨어요.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런 건 뭐죠? 계량비에서 뭐가 돼요? 유익비가 되고요. 이러한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일단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비의 경우는 누가 청구하게 되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누가 필요비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한다 이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원래는 선이어야 되는데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 악의 점유자 청구할 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필요기의 경우는 오히려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뭘 수취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무엇을 청구하지 못합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필요비 이렇게 안 어렵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강아지를 뭐랄까 개를 키우는데 우리 집 개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개새끼가 남의 집 개새끼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가 제가 키우는 과정에서 뭘 낳냐면 새끼를 낳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남의 집인지 개인지 몰랐다면 선이라면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 누구 거예요? 제 건데 개주인한테 돌려줄 때 뭐는 받지 못해요? 사육감은 못 받는다고요. 과실을 수취했으면 뭘 받지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남의 집 개인지를 뻔히 알면서 데려왔어요. 아기 점유자예요. 그러면 그 개가 새끼를 낳았다 하더라도 저는 강아지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왜? 아기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개도 돌려주고 새끼 개도 돌려주는데 다만 그동안 먹은 사육값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비 경우는 누가 청구합니까? 아기 점유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하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청구를 받았을 때는 회복자는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숙자인 제가 노숙자인 주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보일러를 최저시급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아기 점유자라도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이게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다. 그럼 이익이 현존하니까 뭐죠?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얼마 들었냐면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원래 그 기준에 있던 그 보일러가 얼마냐면 20만 원짜리 했다면 증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60만 원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자인 집주인은 100만 원이나 60만 원 중 아무거나 뭐 하면 돼요? 지급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할 문제고요. 점유자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는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죠? 굉장히 복잡한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393페이지 올해 문제가 나와 있어요. 393페이지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맨날 이렇게 내요. 이런 거는 여기서. 답은 1번이고. 2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면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맞죠. 3번 인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자를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니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자임을 추정받게 되는 거죠. 5번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안 적어놨는데 요 악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습니까? 과실 수치권이 없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은 뭐예요? 반환하고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다면 뭘 해줘야 돼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 드시고 2시에 모여서 소유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